법원에서 보정 권고를 내려줄 때 채무자 유의사항이라고 기재해서 주는 게 있거든요. 제가 추측해 보기에 아무래도 많은 채무자가 비슷한 내용으로 법원에 계속 문의를 하니까 아예 미리 처음부터 이걸 기재해서 보정 권고에 보내줘서 참고하라는 취지로 기재를 해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미리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정 권고 사항을 보시면 채무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이렇게 보시면 개시결정, 채권자 집회, 은닉, 처분, 저당권, 인가, 협의 뭐 이런 내용들이 법원 보정 권고 사항에 들어와 있습니다. 개시결정 때부터 변제금을 낸다는 것입니다. 이거 개인회생 할 때 채무자님들이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나 지금 이자하고 카드값 내는 거 언제까지 내야 되냐? 재판 끝날 때까지 계속 내다가 그 다음에 끝나면 변제금 내기 시작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여러분은 개인회생 신청하시면 그때부터 벌써 이자하고 카드값을 내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의 최고의 장점이죠. 어차피 신청하고 사건 번호 나오고 금지명령 받으면 채권자들이 나한테 독촉을 못하기 때문에 이자든 변제든 카드값이든 내지 않는단 말이죠. 또 특정 채권자한테만 변제하는 건 편파 변제이기 때문에 개인회생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채무자들이 일단 접수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일단 접수해버리면 나한테 돈 달라고 추심하고 독촉하는 것도 금지가 되고 나 또한 이자나 카드값을 낼 필요가 없으니까 편안하신 거죠. 그러면 법원에 내는 개인회생 변제금은 언제부터 내야 되는 것인가? 개시 결정 때부터 낸다고요. 여러분이 신청하시면 3, 4개월 정도 있으면 개시 결정 나오고 거기서 두세 달 정도 있으면 인가 결정이 나오거든요. 요 개시 결정 때부터 여러분은 법원에 변제금을 내신단 말이죠. 근데 굳이 채무자 유의사항에까지 적어두는 이유는 채무자의 경우에 따라서는 소명할 게 많으면 개시 결정이 늦게 나오는 사람도 있다고요. 재판이 한날 한시에 다 같이 끝날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는 빨리 끝나지만 누군가는 늦게 끝난다 그 말이죠. 늦게 끝날 경우에는 변제금 2, 3회차를 한꺼번에 동시에 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신청하시면 어차피 이자 안 내시니까 월급 다 쓰지 말고 월급 잘 모아 두셨다가 혹시 개시 결정이 늦게 나와서 변제금 두세 달치를 한꺼번에 내야 되는 경우에 해당을 한다면 모아놨던 돈으로 변제금 한 번에 내는 걸 납부하시라, 뭐 그런 유의사항입니다. 두 번째 유의사항은 채권자 집회 기일입니다. 그날 출석을 해서 채권자와 회생위원에게 나의 변제 계획의 취지를 잘 설명을 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기재가 되어 있죠. 중요한 것은 출석을 해야 됩니다. 개인회생은 변론 기일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드라마에서 보셨던 이혼소송이나 대여금 소송처럼 법원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없거든요. 서면 재판 중심이기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법원하고 둘이서 서면으로 주고받으면서 재판을 거의 다 끝내버립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채권자 집회 기일이란 게 한 번 있단 말이죠. 이론상으로 따지면 채무자인 여러분이 채권자에게 어떻게 성실하게 변제를 해주겠다고 그 취지를 설명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출석을 해야 되는 거죠. 가끔은 내가 사정이 있어서 못 가는데 배우자나 자녀를 대신 보내면 되지 않냐,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반드시 본인이 가셔야 합니다. 다만 금융채권자 입장에서는 각 채무자에게 걸려있는 자기 채무 금액이 얼마 되지도 않고 그거 나가봐야 특별히 설명 드릴 것도 없기 때문에 그 채권자 집회기일에 출석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좀 형식적인 절차이니까 출석만 한번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왜 그러냐면 법인회생 같은 경우는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그게 요건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 집회기일에 나가서 채권자들이 앉아 있는데 내가 어떻게 변제를 해줄 테니까 나에게 동의를 해달라, 이거 설득을 구하는 자리인데, 개인회생은 채권자의 동의가 요건이 아니거든요. 그냥 법원에서 보고 통과를 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에 대한 설명 부담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죠. 심지어는 법인회생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그 집회기일이 열리기 전에 이미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사전에 동의를 다 받아놓고 그 다음에 출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상 법인회생도 집회기일에 나가보면 기재해온 대본만 줄줄 읽어 나갈 뿐이지 실제로 적극적으로 설득하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미 사전에 말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주의사항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내일 모레 개인회생을 신청할 건데 지금 내 계좌에 있는 돈 또는 나의 아파트 팔아서 가족이나 지인에게 이체해줘버린다,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일단 채무자회생법 제643조 제3항에 따라서 이런 일이 적발되었다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고요.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행위들이 청산가치에 반영이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빌라를 개인회생하기 직전에 처분해서 담보대출 변제하고 세금 내고 7,200만 원이 남았는데 이 돈을 어머니에게 이체를 해줘버린 거죠. 그리고 나는 재산이 없는 사람이다 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에서는 부동산 팔린 내역하고 계좌 이체 내역을 검토해보면 7,200만 원 어머니에게 이체한 걸 금방 확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7,200만 원이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니까 채무자는 청산가치 이상 변제를 해야 되니까 7,200만 원 나누기 36개월 해보면 최소한 월 200만 원 이상 변제금이 더 올라갈 수 있다. 이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개인회생과 별도로 채권자가 돈을 받아간 사람, 수익자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한테 반환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금 사례 같은 경우는 채권자가 돈을 받아간 어머니를 대상으로 채권자인 우리들에게 변제하지 않았는데 왜 제3자인 어머니 또는 채권자 중에 한 명일 뿐인 어머니가 그 돈을 우선 전액 변제 받아갔느냐, 이걸 문제를 삼으면서 어머니에게 그 7,200만 원을 반환하라고 소송할 수 있는데 그 소송을 사회행위 취소 소송이라고 합니다. 주의사항 네 번째가 별채권, 저당권, 질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파트 사실 때 담보대출 받아가지고 매입하시잖아요. 그때 은행이 아파트의 저당권을 설정하죠. 이것을 보고 별채권이라고 부르는데 이 별채권은 변제 계획안에 의하지 아니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거든요. 저당을 잡아놓은 채무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회생을 해도 탕감이 되지 않고 그 저당을 잡은 은행은 회생 변제 계획에 따르지 않고 자기 뜻대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단 말이죠. 저당 채권자인 은행은 경매를 실행할 수 있는데 혹시 채무자가 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 또는 개시결정의 효력으로 담보권의 실행, 즉 경매를 막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인가결정이 내려지면 담보권자는 다시 경매를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경매를 막는 것은 한시적일 뿐이지 영원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결론은 여러분이 경매를 막고 그 집에서 계속 살기 위해서는 저당권 채권자인 그 은행을 찾아가서 협의를 하라 이런 말이죠. 내가 계속 이자를 내줄 테니까 우리 집은 경매에 넘기지 말아달라, 이렇게 담당자에게 협의를 해보라, 그런 뜻입니다. 자, 기타 보정사항 몇 가지만 더 참고해 봅시다. 다섯 번째 사항이 은행 거래 내역, 신용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최근 1년간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30만 원 이상 사용한 내역은 어디에 사용했는지 사용처를 소명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보정 권고 사항은 과거 직장 소명입니다. 최근에 취업하거나 최근에 이직한 사람에게 이런 보정 권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최근에 취업했다니까 왠지 가짜처럼 보이잖아요. 최근 5년 동안 어떤 직장에서 다녔는지 그 이력을 소명해보라고 하고, 이전 직장에서는 급여를 얼마를 받았는가, 이전 직장에서 급여 받은 계좌 내역하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한번 보자. 그리고 지금 직장으로 이직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보고, 혹시 이전 직장을 퇴사할 때 퇴직금을 받았다면 그 퇴직금은 어디에 썼는지 사용처를 소명해보라, 이렇게 물어봅니다. 일곱 번째 보정 권고 내용이 주식 투자 내역이죠. 지금 소개하는 이 보정 권고를 받은 채무자 같은 경우는 최근 2년 동안 주식 거래 내역에 대해서 소명을 시켰거든요. 키움증권이든 삼성증권이든 여러분 그 증권사 계좌 쓰잖아요. 그 거래 내역 2년 동안 제출하고 지금 남아있는 잔액이 얼마인가, 그리고 손실액이 얼마인지 소명해보라, 이런 명령을 내렸고, 이거는 부산법원 사건이었는데 남아있는 잔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 권고는 내렸지만 손실한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덟 번째 코인 탕진 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채무자 같은 경우는 지난 2년 10개월간 코인 탕진 내역을 소명하라고 했는데 그 업비트 같은 거래소의 거래 내역들 전부 제출하고 손실액이 얼마인지 설명해보고 남아있는 잔액을 지금 기준으로 시세로 환산해서 그 남아있는 잔액은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보정 권고를 내렸는데 부산법원이라서 지난 손실액에 대해서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서울, 수원, 부산법원이 주식코인에는 관대하죠. 마지막 아홉 번째가 최근 채무에 대한 질문이죠. 최근 1년 내외에 빌린 채무가 많다. 전체 채무에서 최근 1년 내에 빌린 채무 비중이 높은 채무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채무자에게는 변제 기간을 늘려서 변제율을 높이라, 이런 보정 권고가 나왔습니다. 요거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최종적으로 이 채무자는 최근 취업으로 200만 원 정도 되는 직장을 구해서 1인 생계비 및 추가 생계비 등등 포함해서 145만 원을 빼고 월 55만 원 변제를 하기로 했는데 변제 기간을 약간 늘려서 48개월 변제하는 걸로 해서 총 2,600만 원을 변제하는 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게 원금의 47%를 변제하고 53%는 탕감받는 것이고, 전체 채무액 5,600만 원 중에서 2,600만 원 변제하고 나머지는 탕감받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